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 안홍준입니다. 제가 인스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두 달? 한 달? 두 달? 6월 달에 했었으니까 이제 두 달쯤 돼가네요. 근데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뭐 건물주 강의, 건물주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전원주택을 어떻게 짓고자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워낙 많으시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대략 얼추 듣고 또 저희 인스타에 올라오는 스타일랩 거기 보면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처음 스타트를 하셔야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 부동산 시골에 있는 무슨 제천이 됐든 아니면 횡성이 됐든 대부도가 됐든 아니면 뭐 양주나 의정부 전곡 호천 요즘 이쪽으로 도로가 잘 뚫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원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문의가 많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땅을 갖다가 이상한 땅을 들어갔다 싸다고 번짓으로 알려주시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걸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정도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짓려면 사실 전원주택이 됐든 아니면 뭐 귀촌 하시는 분들의 집이 되었든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고객분들한테서는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하게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갈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뭐 다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구청 앞에 있는 혹은 뭐 면사무소 앞에 있는 군청 앞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건축소 사무소에서는 1980년대 집밖에 짓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뭘 챙겨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처음부터 길을 잃으신 분들이 워낙 많은 분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따른 전원주택을 짓는 체크리스트 특강을 한 가지를 좀 짧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밖에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혹은 도심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기타 등등 그쪽에서 쭉 도심지에서 살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전원주택을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아파트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 외부로 나가가지고 보다 자연하고 같이 혹은 단독주택이 주는 매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매력을 한번 알기 시작하면 아파트에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갈증이 필요하고 그만큼 욕구는 앞서 있고 뭔가는 지금 뭔가 당장을 해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 10가지 이하 정도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땅을 사실 때 이왕이면은 아는 동네에 가시고 첫 번째는 아는 동네면 제일 좋고 굳이 아는 동네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가보시면 집성촌이 있어요. 뭐 김씨, 이씨, 박씨 그런 집성촌 사람이 사는 동네에 밭이 됐든 아니면 임야가 됐든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전원주택집을 짓고 살지만 그래도 마을에 하는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또한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저 산속의 저 산속 끝에 있으면 밤 10시만 넘어가도 산은 엄청 깜깜해요. 거기를 차 몰고 올라간다?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데로 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많고 하다 하더라도 외딴 지역에 혼자 사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땅을 소개시켜줘요. 왜? 안 팔리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자기네 돈 챙겨가지고 또 다른데 더 좋은 땅을 갖다 사야 되는 폐해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하고, 그리고 가서 보면 풍경이라든지 막 되게 좋지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때문에 사람이 사는 부락, 옛날 말로 부락이라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주거지 지역 내에서 가급적이면, 주거지에서 뭐 한 100m 요 정도 떨어져 있다? 괜찮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또 위화감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멀리 있다면 내가 외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거리나 아니면 그 마을을 들어가는 길목이든 이런 데 있게 되어지면 나쁘진 않아요. 가급적이면 산속보다는, 전원주택이라면 산속보다는 주거지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땅을 갖다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집을 지었던 자리가 있고 옛날에 집을 짓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농번기 사회, 이런 사회 때 보시면 지주들이 집을 지었던 땅들이 있어요. 거의 3부 농선에서 7부 농선 요 사이, 거기에다가 집을 져서 관리라든지 그런 거 다 하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옛날 때 집 질 때, 양반집 짓질 때는 풍수가 따라 들어갔어요. 풍수가 그게 뭐 미신이다 그걸 다 떠나서 그냥 현대적으로만 보면은 집을 지어야 될 땅이냐 집을 짓지 말아야 될 땅이냐가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척도가 되어져요. 옛날 때 이분이 이런 책을 썼죠. 이중환의 택리지. 여기서도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다, 어느 지역은 가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가 생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로만 얘기해요. 생육이 좋은 동네여야 되고, 인심이 좋은 동네여야 되고, 땅이 기름진 땅이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땅이다 하더라도 바람이 부는 길목의 바람길, 물이 흐르는 물길 옆에는 절대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번기 사회 때 잘 산 사람들은 거기 살고, 그 밑에 정말 못 살았던 사람들은, 소작농들은 냇가 옆에 살았어요. 왜? 밭도 못 낸 땅, 버려진 땅, 그런 땅에 집을 짓게 살았어요. 옛날 때는 수확이랑을 해야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못 짓는 땅, 뭐 돌멩이가 많아가지고 밭도 못 갈 정도 땅, 그런 데다가 학고방집 짓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소작농들은.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그런 데가 좋다고 들어가는데, 뭐 풍경도 좋고 물도 옆에 있어서 좋다 하는데, 사람 사는데 물 바로 옆에 있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물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물소리에 의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환청이 들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땅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땅을 선정을 했다면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혹은 지나가고 있는 길목인지, 전기가 들어오는 길목인지, 그 다음에 하수, 정화조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정화조를 놔서 환경에 문제 없게끔 생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그 땅을, 건물을 지어서 인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 한 번에 오케이를 받을 수 있지. 근데 무슨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보호적 성격이 많은 곳이라든지 하수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은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게 되어지면 그 집 짓는 비용보다 그 오수 처리하는 비용이, 혹은 그 관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 관로의 길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상수, 그 다음에 오수 처리, 하수와 같은 오수 처리,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갖춰질 수 있는 곳인지, 땅 사기 전에 먼저
그 관청에 연락해가지고 조건이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본인 거라고 한다면, 본인이 챙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다 된다. 옛날 때 저기는 다 됐는데 거기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들은, 인허가 관련한 몇 가지들은 직접 공무원을 만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 있어도 공무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공무원이 여기는 좀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고 하면 그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가 전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옛날 1990년대 초반처럼 80년대처럼 70년대처럼 전기가 끊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전기료는 계속 올라요.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태양열을 설치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전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뭐 안 좋은 사례지만 상수도가 안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안 지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하수 파가지고 그 물 쓰면 된다고, 그리고 그 물 떠다가 저쪽 실험해가지고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그 물 안에 있는 그 수치 이것만 안정적으로 되면 그 물 써가지고 먹고 살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 거 하시면 다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알아보는데 저희 고객분 의뢰를 받아가지고 땅 보통 어느 지역에 어떤 땅 어떤 특징에 있는 땅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별도로 이제 뭐 땅 같은 거 조사를 해요. 조사를 의뢰받고 조사를 쭉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가 안 지나가니까 지하 관경 파가지고 거기서 지하수 뽑아가지고 물 쓰면 된다고. 쉽게 알아들었죠.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 물은 어떻게 검사를 하냐고 했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제출하면은 걔네가 그거 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일에 내가 업자니까 업자로서 물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만일에 수질이 그게 안 좋으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했더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물을 떠서 물을 떠서 물을 3분의 1을 버리고 생수를 사서 부어서 닫아서 갖다 주면 엔간하면 통과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 얘기를 깜짝 들었어요. 와, 이게 숨어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이런 데서 진짜 사람이 나는 힐링하려고 전원주택 들어가고 힐링하려고 혹은 뭐 보다 더 행복감을 누리고 보다 더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전원주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진짜 뭐 욕 좀 한다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되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저희 의뢰하신 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를 시키지는 않겠다. 한 번 더 지역을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라고 하셔가지고 한 4개월 뒤에 다른 지역을 알아보시고 거기서 뭐 상수하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 가지고 그 땅을 계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단독주택을 갖다가 하나 모던하게 좀 짓고, 그러면서 이제 바람길이 있다 보니까 비보를 할 수 있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들, 그 다음에 무슨 사계절 동안 막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차단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비보적인, 풍수에서 나타나는 비보적인 장치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어놓고 사시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체크사항으로 하나가 이제 시공자죠, 시공자. 그 동네 그런 꼴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시공자 선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동네에 있는 이장이 집을 져준다고 할 수도 있고, 뭐죠, 철물점에서 져준다고 할 수 있고, 전파사에서 져준다고 할 수 있어요. 싸게 짓는다 할 수 있고, 뭘 한다. 온갖 거짓말들, 온갖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로 날렸습니다, 정말로.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그 지역에 집을 잘 지었던 건설회사, 단독주택을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나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강원도 꼴짝에 있는데 서울 업체 잘한다는 서울 업체가 가면은 먹어야죠, 잠자야죠, 서울까지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야죠. 경비가,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경비 나가지만 협력업체, 창호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숙박비가 들어가고 체재비가 들어가고 오는 동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는 동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잘한다고 소문난 업체를 한 군데 잡아서 뭐 2개든 3개든 잡아가지고 금액 확인하고 그 사람이 지었던 건물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손 붙잡고 가가지고 집 구경을 하는데, 거기는 집주인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 준다면 이 사람이 공사를 잘한 사람일 거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왜 왔냐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예. 집은 잘 지었지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기존 고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스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한 대목이 안목이에요. 건물을 바라보는 안목도 되지만 기획자를 찾는 안목도 되고 시공하는 사람을 찾는 안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목은 제 게 아니에요. 제 인스타에 오셔가지고 다 구경하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물주 학교 강좌를 들으시면서, 무료고 그런 걸 들으시면서 깨달아갖고 느끼면서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엉성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체크사항 하나가 요즘 이제 에너지 관련한 부분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주변 환경을 얼마만큼 많이 잘 다듬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안정적이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강아지라든지 개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뭐 개, 그 다음에 무슨 닭, 냄새 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자연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조금씩 키우면 보다 더 자연에 보다 더 가까이에서 내가 힐링을 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전원주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그 전원주택에 대한 체크사항,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물 몇 평에 살 건지 기획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내가 조달할 수 있는지, 보편적인 공사비라고 하는 그 금액 이상의 비용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요 정도를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일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만들어서 가고 맞춰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시공자, 잘하는 시공자 해서 또 땅을 잘 소개시켜 주는 사람 해서 삼복 땅을 잘 소개시켜 주는 사람, 좋은 건물을 기획해 주는 사람, 그리고 시공자 잘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잘 만나게 되어지면 건물주분들이 원하는 건물을, 전원주택을 잘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고 이렇게 또 특강을 하게 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